네, 반갑습니다. 생활법률 4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법률 4주차 1교시 수업입니다. 우리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냐면요. 생활법률의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률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요 법률로서 민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민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근대민법의 3대 원리라든지 근대민법의 3대 원리에 수정을 가한 수정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법률로서 형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형법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의 성립과 그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형벌과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으로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 저번 시간에 드렸고요. 형법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인 형벌과 관한 사항도, 형벌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형벌은 우리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9가지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 5가지의 형벌을 우리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9가지밖에 없다라는 말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과태료는 여러분들 이 9가지 형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라는 말씀 저번 시간에 드렸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형법과 관련돼서 두 번째로 우리가 형사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형사재판의 흐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벌을 부과하는지 그 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사기관 하면은 흔히는 경찰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찰도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검찰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A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면 첫 번째로는 경찰에서 수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수사라는 것을 하는데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우리가 수사할 때 무조건 A라는 사람이 어떤 살인죄의 의심을 받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구속부터 시키고 수사라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란 거를 신청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제 자료에 나오죠. 구속영장, 만약에 A라는 사람을 구속수사, 예외적으로 구속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검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경찰로부터 영장 신청을 받은 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냐면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다가 이런 상태에서 주거가 일정치 않다든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해보니 실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용어를 방송이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자,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흔히들 영장실질심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확한 용어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구속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실질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씁니다. 이런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자, 검사가 판사에게 여기 그림 다시 보시죠.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죠. 그러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발부하지 말을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법원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검사가 당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혹시 할 말 있느냐라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그것이 영장실질심사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정식 명칭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친 후에 피의자는 이제 다시 대기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판사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드디어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피의자가 구속되게 되죠. 구속된 상태에서 드디어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수사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수사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면 검사가 그것을 공소제기합니다. 기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소제기한다, 기소한다. 공소제기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거죠. 피의자를 법정에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또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는 용어가 피의자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정식적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재판에 들어간 사람 용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드디어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공소제기가 하고요. 공소제기는 검사가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소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뭐 용어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제기는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죠. 형사재판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공판이랑 같은 얘기고요.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공판을 열어서 제1회 공판기일이라고 해서 한 번 재판을 열어서 이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판결을 하지만 한 번 검사와 피고인의 얘기를 한 번 들어선 잘 모르겠다 하면은 2회 공판기일이 잡히기도 하고요. 2회 공판기일을 통해서도 잘 모르겠다 하면 3회 공판기일, 4회 공판기일 이렇게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사법정에서 여러 번 공판을 거친 후에 판사가 드디어 판결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해서 마지막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 피고인 A씨는 징역 4년에 처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1심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1심이 끝나고 1심에 불복하면 다시 항소를 해서 또 2심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이기 때문에 2심에 들어가고 또 2심에도 결과에도 불복하면 3심 즉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3심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그 확정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 절차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에서 확인하셨듯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 구속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은 반드시 판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 즉 여기 나와 있듯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란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민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유언과 상속에 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법률 첫 시간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규범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규범들 중에 최상위 규범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헌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한 법률 중에 민법과 형법 이렇게 중요한 법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민법 기억나시죠? 자, 민법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냐면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재산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민법은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라든지 이혼, 약혼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듯이 가족 간에 어떤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유언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상속 자 이런 부분도 모두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요 법률로서 민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학습을 했었죠. 이런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란 용어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 이러한 유언의 개념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자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죠.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행위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언이란 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돌아가시기 전에 잘 보살펴줘서 고마웠다. 뭐 너희와 함께해서 행복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두 번째 일정한 방식에 의해야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행위이다. 즉 의사표시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시는 분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유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언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유언자가 돌아가시는 분이 사망 전에 최종 의사를 존중해줘야겠죠. 존중해주고 그것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유언을 제도화시킨 취지 내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셨죠? 유언의 개념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시죠.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무엇에 따라서 합니까?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한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인 요소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개념이죠. 따라서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된다. 가로 안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이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한 유언은 말한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즉 무효란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을 안 한 것이나 동일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에 정해진 요건이겠죠. 왜냐하면 유언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인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 즉 무효이다. 따라서 유언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유언과 관련해서는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건은 무엇인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언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언에는요 방식이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유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유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은 그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허용되는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가 있고요. 그 5가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법에서 정해진 5가지 유언의 방식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에 3개 나와 있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방법으로 유언하는 경우가 있고요. 녹음에 의한 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방식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지만 4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5번째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 4번째와 5번째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가 있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제일 첫 번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고요. 여러분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대전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 반드시 자필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로 작성된 유언은 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두 자필로 그 필기구를 이용해서 종이에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적으로 허용된 유언 방식인데, 그럼 무엇을 자필로 써야 되느냐? 자필로 써야 되는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죠. 유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집은 누구누구에게 주고 증여하고 뭐 내 재산 중에 일부는 뭐 기부하고, 자 이런 유언의 내용을 쭉 자필로 써야겠죠. 그리고 이걸 유언의 전문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내용. 자, 유언의 내용을 이렇게 써야 되죠. 종이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아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유언장 이렇게 유언장이라고 쓰고, 유언장이라고 쓰고 유언의 내용을 쭉 자필로 기술을 하게 되겠죠. 이걸 유언 전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쓴 다음에 맨 밑에다가 뭘 씁니까? 연월일을 씁니다. 2020년 뭐 9월 4일 이렇게 연월일을 쓰고 본인의 주소를 써야 되죠. 충남 아산시 뭐 호소로 이렇게, 네, 충남 아산시 호소로 주소를 또 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명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유언을 하는 사람 홍길동, 이것도 모두 자필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날인. 날인이란 것은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라는 한자식 표현입니다. 날인. 도장을 찍다. 이게 법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거든요. 날인. 도장을 찍는 것을 우리가 날인이라고 합니다. 기명날인이란 말도 있고요. 뭐 서명날인이란 말도 있고요. 기명날인은 기명, 이미 기자죠. 이미 이름이 써져 있는 상태에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을 뭐 기명날인이라고 하고요. 서명날인이란 것은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이제 서명날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 날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모두 갖춘 다음에 도장까지 찍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이러한 유언을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요. 자, 이러한 요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언의 녹음에 의한 유언,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라든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모두 증인이 필요하고요. 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만 증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유언 방식입니다. 자, 녹음에 의한 유언은요, 말 그대로 녹음기에 녹음을 하는 상태로 유언을 행하는 방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무엇을 녹음하느냐? 녹음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언 내용을 쭉 녹음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재산의 처분 방식이라든지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쭉 녹음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녹음해야겠죠. 녹음을 다 한 다음에 유언의 내용을 녹음한 다음에 과연 누가 녹음했는지에 대한 그 표시가 없으면,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 유언의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유언자의 이름을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녹음한 날, 연월일 2020년 뭐 9월 4일 이렇게까지 녹음을 하고 옆에서 증인이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 유언한 사람이 여기까지 다 녹음을 끝냈으면 증인이 자신의 성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증인 홍길동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언자가 행한 유언은 모두 정확함을 증명한다. 내가 증명한다. 이렇게 유언자가 녹음한 내용이 모두 정확하다라는 것을 증인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것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여러분, 요 세 번째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 그리고 나중에 그 다툼의 여지도 가장 적은 방식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유언 방식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가 구수한다. 뭐 첫 번째, 유언자가 구수한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유언의 내용을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요. 일단 공증인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통 공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증인, 여기서 말하는 공증인은 이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변호사가 이제 앞에 앉은 상태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언자는 그 변호사 앞에서 자신의 유언 내용을 쭉 구수합니다. 구수한다는 것은 말로써 전해준다 라는 얘기죠. 말로써 전해줍니다. 그러면 유언자가 말로써 전해주는 내용을 공증인이 잘 듣고 필기를 합니다. 다 받아 적고 필기한 다음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에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라 하고 낭독을 하죠. 그리고 이 공증인이 낭독한 내용이 문제 없으면 3명, 즉 유언자, 공증인 1, 죄송합니다. 공증인이 아니고 증인 2명이 필요하죠. 증인 1명, 증인 1, 증인 2가 기명 또는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증인이 서명 날인하게 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교시 수업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정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내용은 2교시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